반갑습니다. 이원주 재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중간쯤에 연습 문제 있죠? 그거 시작할 텐데요. 연습 문제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좀 문제가 커요. 문제가 116페이지 있고 해설하고 답이 117페이지, 118페이지까지 이어져 있어서 사이즈가 큰데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상품의 메인 매출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속기록법 하에서 선입선출법, 고의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 기말재고를 구해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기초재고에 상품 500개 있었고 매입하고 매출하고 매입하고 매출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뭐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물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총 계정 원장을 크게 그리면 되는데요. 상품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기초 재고가 차변해 옵니다. 기초 재고 상품 500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초 500개. 3월 8일 날 매입이네요. 3월 8일 매입. 뭐 자산이 증가니까 매입하면 증가하니까 매입 600개. 3월 8일 600개. 6월 10일 날 매출입니다. 6월 10일은 매출이니까 대변이겠구나. 감소하는 거니까 대변. 6월 10일 400개 매출. 400개. 8월 20일 날 또 매출이네요. 8월 20일. 매출한 몇 개 매출했을까요? 300개 매출했네요. 300개 대변에 적어줍니다. 감소죠. 상품 감소. 그 다음에 10월 20일 매입이네요. 10월 20일. 사왔는데 100개 사왔네요. 증가니까 차변에 적어주고 12월 10일 매출 12월 10일 몇 개 매출했나요? 300개 매출했네요. 300개 매출하면 상품이 감소하니까 대변. 차변 합계를 봅니다. 합계는 1200개네요. 1200개. 대변 합계도 1200개가 돼야 될 것이다. 뭐 차변과 대변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대변 합계가 1000개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200개 모자란다. 이 200개가 뭐냐? 기말재고라는 겁니다. 기말재고. 이렇게 우리가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했습니다. 기초재고 몇 개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기말재고 수량도 파악을 했죠. 다음 물량의 흐름을 파악했는데 이런 내용이 116페이지 아래쪽에 이렇게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왜 뭐 이쁘지도 않은 글씨를 써가면서 굳이 필기하면서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여기까지는 연습장에 그려보시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총계정 원장, 상품 수량을 적은 총계정 원장은 복습하실 때 반드시 연습장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재고 차변, 증가, 매입하면 상품이 증가하니까 증가 차변, 매출하면 상품이 감소하죠. 그래서 매출은 대변, 기말재고 대변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고 기초재고와 매입액을 합해서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는 이거다. 상품 계정 차변에 있는 거 합한 게 기초재고 매입 합한 게 판매 가능 재고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서 판매 가능 재고는 1200개인데 뭐 대변 합계도 1200개니까 차변 대변 맞게 똑같다. 판매 가능 재고는 기초 더하기 매입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117페이지에는 이런 큰 표가 있습니다. 표를 그려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런 큰 표 안 그려봐도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따로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선입선출법입니다. 계속기록법 하에 선입선출법입니다. 기초재고가 500개가 있었어요. 1000원짜리였습니다. 합해서 500개 1000원짜리 50만원이 기초재고가 있다는 겁니다. 창구에 있었습니다. 전기로부터 넘어왔어요. 4월 8일 날 600개를 매입했는데 이거는 1100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116페이지에 있는 그 연습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상품 재고장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장부 자체가 상품 재고장이라는 장부예요. 어쨌든 4월 8일에 600개를 1100원 주고 매입했으니까 합해서 66만 원이 들었어요. 기초재고 500개 있었고 600개를 새로 매입했으니까 창구에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1000원짜리 500개 그리고 1100원짜리 600개가 창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드디어 매출합니다. 6월 10일 날 400개를 매출하죠. 매출하는데 선입선출법이에요. 기초에 있던 거를 먼저 팝니다.
3월 8일 날 매입한 게 아니라 기초 재고를 파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이게 얼마짜리냐? 1,000원짜리. 기초 재고 1,000원짜리죠. 이 400개는 1,000원짜리를 판 거다. 팔고 나서 또 창고를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기초 재고 500개에서 400개 팔았으니까 100개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3월 8일 날 산 거 600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안 팔리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또 매출합니다. 팔아요. 이번에는 300개가 팔렸다고 해요. 300개. 300개는 역시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기초 재고 100개가 먼저 팔립니다. 그럼 기초 재고를 다 팔았어요. 기초 재고 500개니까 400개 팔고 100개 팔고. 그리고 이제 300개니까 200개 더 팔아야 되겠죠. 이 200개는 3월 8일 날 사온 200개인 거죠. 선입선출이니까. 그래서 팔고 나서 창고를 가만히 보니까 기초 재고는 없어요. 다 팔고 3월 8일 날 구매한 1,100원짜리 이게 400개가 남아있는 거죠. 잘 팔리네요. 8월 20일 날 창고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고요. 10월 20일 날 또 매입합니다. 사옵니다. 100개를 사오는데 이거는 1,200원짜리입니다. 사갖고 나서 창고에 가만히 보니까 3월 8일 날 사온 것 중에 남은 거 400개 하고 10월 20일 산 100개가 사이좋게 가만히 창고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0일 날 매출합니다. 몇 개를 매출하나요? 300개 매출. 300개인데 선입선출이다 보니 뭘 팔까요? 지금 3월 8일 날 사온 거 남아있고 400개 남아있고 10월 20일 날 사온 거 100개 남아있으니까 선입선출이니까 이거 3월 8일 날 사온 거 1,100원짜리가 팔리는 거죠. 그래서 1,100원짜리 300개 팔렸다. 그러면 팔고 나서 창고에 남아있는 거는 400개 남아있는 것 중에 300개를 팔았으니 100개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10월 20일에 사온 100개가 또 그대로 고스란히 손도 안 대고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는 이 금액이 됩니다. 11만원, 12만원 합해서 23만원이 기말 재고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된 거의 원가, 매출 원가는 이 금액을 다 합한 겁니다. 40만원 합하면 32만원, 그리고 33만원 다 합하면 105만원이 되는 거죠.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된 거의 원가를 계산한 거죠. 합하면 128만, 이게 판매 가능 재고 금액이에요. 기초 재고하고 매입한 걸 다 합한 거니까 판매 가능 재고. 판매 가능 재고 중에 105만 원은 팔렸고 나머지 23만 원은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 그래서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를 합하면 판매 가능 재고, 기초 더하기 매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천천히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신다고요? 그럼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해 안 되신다면 117페이지 아래쪽에 후입선출법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후입선출법이 이해되신다면 이것도 이해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해되시면 되세요. 그래서 11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당구장 표시 나옵니다. 당구장 표시. 선입선출법이므로 기말재고 200개는 12월 10일분 100개와 3월 8일 매입분 100개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말재고효과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기말재고 100개는 1,100원짜리, 그리고 나머지 100개는 1,200원짜리 해가지고 23만 원이 기말재고가 되는 거고요. 매출원가는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말재고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원가는 128만 원, 128만 원이 여기 입고 기초 더하기 매입이죠.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고요. 거기서 기말 재고를 빼면은 매출원가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40만 원, 32만 원, 33만 원 다 더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판매 가능 재고 금액에서 기말 재고를 차감해주면 매출원가는 그냥 그냥 도출이 됩니다. 다음에 후입선출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을 제대로 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시면 후입선출법을 제대로 들어서 지금부터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후입선출이다. 뒤에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간다. 보겠습니다. 기초재고가 500개, 1,000원짜리 500개가 있었죠. 그리고 3월 8일 날 600개 매입합니다. 1,100원짜리 600개를 매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선입선출이랑 똑같죠. 일단 매입하는 것만 있으니까 매입합니다. 그래서 이때 창고에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사이좋게 기초재고 1,000원짜리 500개 하고 3월 8일 매입한 1,100원짜리 600개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드디어 6월 11일 날 매출합니다. 매출했는데 400개를 매출해요. 후입선출입니다.
뒤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럼 이 400개는 기초 재고일까요? 3월 8일 매입분일까요? 3월 8일 매입분이죠. 이렇게 이게 나가는 거죠. 후입 선출이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선입 선출이라서 기초 재고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은 후입 선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게 나갑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기말 그 창고에 뭐가 있나 딱 보니까 기초 재고 500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후입 선출이니까. 그리고 3월 8일 날 매입한 600개 중에 400개 팔리고 200개가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8월 20일 날도 매출합니다. 8월 20일 날은 300개 매출해요. 300개 매출하는데 이 300개가 또 어디서 매출되는 거냐라고 살펴보니까 처음에 구입 선출이기 때문에 3월 8일 날 샀던 600개 중에 400개 나갔고 200개 남아 있겠죠. 200개가 이렇게 나갑니다. 1100원짜리 200개 매출하고요. 100개를 더 매출해야 되는데 100개는 기초 재고에서 나가는 거죠. 1000원짜리 100개 나가는 거. 1100원짜리는 남아있는 200개 다 나가고요. 기초 재고 1000원짜리 100개 나갔으니까 500개 중에 100개 나갔고 그러면 400개 남아있는 거죠. 3월 8일 날 매입한 거는 400개 팔았고 200개 팔았으니까 600개가 다 나갔습니다. 이제 없어요. 기초 재고만 400개, 1000원짜리 400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매입합니다. 100개 매입하죠. 100개 매입한 후에 창고를 가만히 보니까 기초 재고 400개가 1000원짜리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10월 20일 날 매입한 100개 1200원짜리가 또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12월 10일 날 매출합니다. 매출하는데 300개를 매출하죠. 역시 후입 선출이기 때문에 이때 10월 20일 날 매입한 100개가 먼저 나갑니다. 다 나가죠. 그리고 나머지 200개는 기초 재고에서 나간다는 거죠. 기초 재고 처음에 500개였는데 100개 팔려서 400개 남았다가 200개 또 팔려서 200개만 남아요. 그리고 10월 20일 날 매입한 100개는 다 팔린 거죠. 후입 선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 재고를 보니까 다 팔고 남은 게 1000원짜리 200개만 남았더라. 후입 선출이니까 기초 재고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게. 그래서 기말 재고는 2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기말 재고 20만 원. 매출원가는 44만 원, 이거 합하면 32만 원, 이거 합하면 또 32만 원, 다 합하면 108만 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매출원가는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판매 가능 재고 128만 원. 128만 원은 선입 선출이랑 똑같습니다. 판매 가능 재고는 128만 원에서 기말 재고 20만 원을 빼면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차변 대변 상품 계정의 차변의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차변 금액 합한 거랑 대변 금액 합한 거랑 동일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매입하고 기초 이게 판매 가능 재고죠. 판매 가능 재고 금액에서 차변 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차변 합계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거를 그냥 상품 재고장이라는 장부에 옮겨 놓은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셨다면 이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습할 때 다시 안 보셔도 되세요. 이거 끝내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죠. 118페이지 메뉴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후입선출법이므로 기말재고 200개는 모두 기초재고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기초재고. 그래서 기말재고효과 매출원가 다음과 같아가지고 계산이 돼 있죠. 기말재고는 기초재고이기 때문에 200개 곱하기 1000원짜리라는 겁니다. 기초재고 1000원짜리 200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가 20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128만 원. 이게 판매 가능 재고 금액이죠. 128만 원에서 기말재고 20만 원 빼주면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이런 총계정 원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입선출법인 경우에 기초재고가 50만 원이었고 매입한 걸 다 합해보면 78만 원.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가 128만 원입니다. 후입선출법도 똑같습니다. 후입선출법도 기초재고 50만 원, 매입이 78만 원이기 때문에 합계금액 판매 가능 재고는 128만 원으로 선입선출이든 후입선출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달라지는 거죠. 다르죠.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으니까 맨 뒤에 들어온 게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겁니다. 200개 남아있었죠. 그런데 구입선출은 뒤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거꾸로 말하면 먼저 있던 게 원래 있던 기초재고가 끝까지 남아있는데 뭐 팔린 거 제외하고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개가 남아있으니까 200개 1,000원짜리 200개였죠. 그래서 20만 원이 기말재고. 매출원가는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 역시 서해선출법도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말재고 빼니까 매출원가.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합계 금액은 같은데 기말재고 금액과 매출원가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셨고요. 다음에 또 당구장 표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위에 문항에서 만약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서해선출법과 고유선출법의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를 구하면 다음과 같아 해가지고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뭐 주어진 조건이 다르다면 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문제에서는 이 조건에서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밑에 화살표 보시면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기말재고를 구할 때는 서해선출법은 언제나 가장 늦게 매입한 재고액으로 구입선출법은 언제나 가장 먼저 매입한 재고액으로 계산을 해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좀 더 쉽습니다. 계산 문제 풀어보시면 이해되실 건데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 그냥 쭉 읽어보시고 이해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따로 뭐 써보거나 복습할 때 복잡하게 뭐 분개해보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뭘 읽고 이해되시면 그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5번입니다. 119페이지죠.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개념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좀 큰 표가 있죠. 119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입니다. 감모손실이고요. 밑에는 평가손실인데요. 감모손실의 개념. 감모손실은 부서지고 없어지고 상하고 그런 겁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휘발돼서 없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없어져 휘발유는. 그래서 그 없어진 부분이 감모손실이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잘 상하죠. 상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감모손실입니다. 쌀은 쥐가 와서 갉아 먹을 수도 있죠. 갉아 먹는 그 부분이 감모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지거나 상해서 없어지는 게 감모손실이에요. 장부상 재고 수량보다 실제 재고 수량이 적은 경우 도난, 파손, 부패, 증발, 마모 이런 원인으로 없어지는 부분이 수량이 적어지는 이게 감모손실입니다. 정상적인 게 있고요. 비정상적인 게 있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휘발유 같은 거는 휘발돼서 없어져요. 그건 정상입니다. 관리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적이다. 뭐 관리인이 실수해가지고 휘발유를 운반하다가 엎어버렸다. 그럼 관리 잘못한 거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매출원가, 영업의 비용, 매출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면 이거는 무조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회계처는 이렇게 합니다. 감모손실 상품의 수량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상품을 대변에 쓰고요. 차변에는 매출원가인 정상적인 감모손실이죠. 매출원가 쓰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을 쓴다는 겁니다. 평가손실이 뭐냐면 평가손실은 유행이 지났다든지 해가지고 옷 같은 거 작년께 2월 상품이 돼버리면 가격이 확 떨어지죠. 그걸 평가손실이라고 합니다.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다른 손실, 진부와 시가 하락, 유행이 지나서 가격이 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하락 등의 원인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해서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올 다 매출원가예요. 평가 손실은 다 매출원가고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인 경우도 있고 영업의 비용인 경우도 있고 정상인 경우는 매출원가,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 이렇게 나뉘는데 평가손실은 다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평가손실하고 대변에는 평가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씁니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락한 시가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될 때 이때는 다음과 같이 외치를 한다 해가지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로 없어주고 회복됐으니까 충당금 없애주고 이거를 평가충당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 적습니다. 환입. 이렇게 계획치를 하기도 합니다. 당구장표를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요. 평가 손실 매출원가 차감한다. 환입 평가 손실이 매출원가니까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당초 인식한 평가 손실 금액을 초과해서 인식할 수 없어요. 원래 1,000원짜리였는데 평가 손실이 돼갖고 800원이 됐다. 그런데 가격을 회복해가지고 회복하는데 너무 많이 회복해서 가격이 시가가 1,200원이 돼버렸다. 1,200원까지 인식하지 말고 200원만 인식하라는 겁니다. 원래 가격보다 더 높게 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이겁니다. 당초에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할 수 없다. 평가 손실 200원이었으니까 환입하는 것도 200원까지만 환입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계산에 별표가 쳐져 있죠. 계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념은 누구나 다 이해해요. 개념은 아는데 계산할 때가 조금 실수를 하십니다.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가지고 산식이 돼 있죠. 산식처럼 써 있는데요. 감모손실은 수량 차이입니다. 100개 있다가 100개 휘발유 100통이 있었는데 한 통 정도가 감모되었다. 그러면 100통 중에 한 통 감모됐으면 99통 남아 있는 거죠. 그 한 통이 100만 원짜리였다. 그럼 1억 정도 감모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량 차이다.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수량하고 다를 때 그 수량 차이, 단위당 원가에다가 수량 차이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평가 손실은 수량 차이가 아니에요. 가격 차이입니다. 가격 차이.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시가를 뺀 그거를 이제 실제 재고 수량에 곱하는 거죠. 그래서 감모 손실은 수량 차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량 차이 적어 두고요. 평가 손실은 가격 차이 적어 두세요. 조금 헷갈리십니다. 감모 손실은 수량 차이, 실제 재고 수량하고 장부 수량하고 다를 때, 평가 손실은 가격 차이, 취득원가하고 시가하고 다를 때 가격 차이. 재고자산은 줄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당구장 표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가격이 떨어진 경우죠. 떨어진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떨어진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왜? 시가가 저가기 때문에 저가로 기록한다. 그래서 저가법. 시가가 떨어진 경우에 저가법입니다. 그리고 저가법을 적용할 때 종목별도 유사한 재고자산, 조별로 비슷한 재고자산끼리 가격이 떨어졌다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조별로 할 수는 있는데 종액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종액이라면 모든 재고자산을 다 동일하게 저가법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별로 묶음별로 따로따로 적용해라. 저가법 적용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모손실부터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한 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왜? 평가손실은 실제 재고 수량을 바탕으로 합니다. 감모손실을 인식해줘야 실제 재고가 몇 개나 남아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모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다. 여기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제공품 이런 것들 이거는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액을 말한다. 순실현 가능가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해요.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비가 있다면 판매비를 차감한 실제로 나한테 실현되는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순실현 가능가액. 보통 이걸 수익으로 해요. 근데 원재료는 다릅니다. 원재료는 팔 게 아닙니다. 원재료는 가공해가지고 뭘 만들 거예요. 따라서 원재료는 순실현 가능가액이 없어요. 판매할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현행 대체원가라는 걸 적용합니다. 현행 대체원가가 뭐냐면 다시 원재료를 사오면 얼마에 사올 수 있을까? 그거예요. 다시 사온다면 얼마가 될까? 이게 현행 대체원가입니다. 지금 다른 걸로 대체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나? 이게 현행 대체원가예요. 원재료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품, 상품,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가액, 판매가액에서 비용 뺀 거. 나한테 실제로 얼마나 들어올까? 그게 순실현 가능가액인데 원재료는 현행 대체원가를 시가로 한다는 거. 저가법 적용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을 매입할 때 줘야 되는 금액 다시 사온다면 얼마를 줘야 되나? 이게 현행 대체원가라는 거.
막판 맨 끝에는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될 때 출제되고요. 위에는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 보고 결국에는 시험 치기 전까지는 암기하실 겁니다. 지금 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또 여러 번 풀어보면 또 보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암기하실 겁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0페이지에는 실제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문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사항이다. 매출 원가에 가산되는 금액과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짱부상 수량이 10,000개, 실지는 8,000개, 차이가 2,000개네요. 2,000개. 이만큼 감모가 됐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8,000개가 남아있으니까 2,000개, 없어졌네? 2,000개 중에 또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75%는 정상적인 거라고 합니다. 75%. 25%는 비정상적인 거라고 하네요. 25%. 그러면 2,000개의 75%는 몇 개인가요? 1,500개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저는 암산을 하는데 저도 암산할 때 저도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항상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2,000 곱하기 0.75 하면 1,500개 맞네요. 25%는 나머지 500개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거 75%, 1,500개는 이거는 매출원가로 갑니다.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가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단위당 원가는 400원이에요. 그래서 1,5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1,5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60만 원. 매출원가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거 60만 원이고 5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5, 4, 20, 20만 원이네요. 20만 원이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층감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매출원가, 영업비용. 정상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 영업비용. 그 다음에 평가손실을 보겠습니다. 단위당 원가가 400원인데 이게 300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평가손실이 단위당 100원씩 낮아진 거죠. 400원이었는데 300원이 됐다. 곱하기 실제 수량 800개입니다. 8,000개 곱해줍니다. 짱부상 수량이 아니라 실제 수량이라는 거. 그러면 80만 원이네요. 80만 원. 80만 원. 그래서 80만 원 전체 평가 손실이니까 이거는 전체가 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로 갈 금액 60만 원 더하기 80만 원, 140만 원. 영업외 비용으로 갈 금액이 20만 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중간 위에 해설을 보시면 1번 재고자산 감모손실. 저는 원가 400원에다가 차이 나는 거 10,000개 빼기 8,000개 갖고 80만 원으로 계산이 돼 있죠. 80만 원에서 75%는 정상. 그래서 60만 원은 정상 매출원가, 나머지 20만 원은 비정상. 그런 비정상인 거는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있죠. 평가손실 실제 재고 수량에서 시작한다는 거. 8,000개입니다. 실제 재고. 거기서 400원짜리가 300원 됐으니까 100원씩 손해봤다. 그래서 80만 원 손해본 건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이 80만 원하고 60만 원. 합해서 140만 원. 영업의 비용으로 하는 게 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회계 처리를 보면 차변에 매출원가로 가는 게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에 매출원가로 가는 게 60만 원이고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산 감모손실로 가는 게 20만 원. 이거 합해서 대변에는 상품이 대변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는 상품 합해서 80만 원이 없어지는데 이거의 정체가 60만 원은 정상적이다. 매출원가 20만 원은 비정상적이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은 이렇게 공개합니다. 평가손실은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전에 딱 매출 원가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80만 원이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입니다. 평가 충당금 8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실제로 출제되는 계산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연습 잘 해보시고요. 120쪽 맨 아래 당부장 표시하고 타 계정 대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고자산, 상품이나 제품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 접대비, 직원복지, 복리후생비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거를 타 계정 대체라고 부릅니다. 회계처를 보시면 상품 9,000원 중 5,000원을 광고 선전용으로 사용하고 4,000원을 거래처 선물하면 접대비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5,000원, 접대비 4,000원입니다. 광고 선전비 5,000원, 접대비 4,000원 써주고 이거를 상품을 지급한 거니까 상품이 나간 거죠. 대비는 상품을 써주는데 9,000원 이렇게 합해서 써주는데 타 계정 대체라는 표시를 따로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무 파트에 가가지고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을 재고자산은 판매해야 되는 건데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 이거를 어려운 말로 타 계정 대체라고 한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계 처리는 실무 파트 가서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또 계산 문제도 해봤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해봤는데요. 아까 선입선출법, 부유선출법, 상품 재고장 만드는 그거 이해가 되셨다면 뭐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복습할 때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